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오랫동안 창문을 열지 않아 생긴 퀴퀴한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니터의 기계음이 아주 느리게, 마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듯 느릿느릿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깡마른 손등은 온통 주삿바늘 자국투성이었고 섬뜩할 정도로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다. 침대 발치에 서 있는 큰아들, 그리고 문가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막내 아들을 지나쳐 곧장 둘째 아들 변준혁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이미 쥐는 힘조차 얼마 남지 않은 손이었지만 마치 무쇠처럼 차갑고 뼈마디가 거칠게 느껴졌다. 준혁아, 아버지의 호흡은 몹시 얕았고 목구멍에서는 탁한 바람소리가 새어나왔다. 애비가 가고 나면 내 엄마 좀 부탁하마. 평생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호강 한 번 못 해본 사람이다. 내가 엄마 속을 제일 안 썩이는 자식이니까 부디 잘 모셔라. 서운한 마음 안 들게 해드리고. 변준혁은 아버지의 손톱이 자신의 살갗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품질관리과장으로 일하는 34살의 그는 평소 회사에서 벌어지는 온갖 돌발적인 품질위기 상황 앞에서도 늘 침착하고 정연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뻣뻣하게 허리를 굽힌 채 하얀 침대 시트 위로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다. 시트 위로 짙은 물자국이 작게 번져나갔다. 그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잔뜩 팽팽했던 눈가가 조금 느슨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 깡마른 손이 힘없이 툭 떨어져 내렸다. 아버지가 띄엄띄엄 남긴 그 한마디는 변준혁의 마음속에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철창이 되어버렸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빈소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고 길게 이어진 상 위에는 조문객들을 대접할 육개장과 밑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큰형 변준식은 몸에 딱 맞게 맞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상주 자리의 맨 앞줄에 섰다. 서울 강남에서 온 직장 동료나 친척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작은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장남인 제가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절대 준혁이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변준식은 친척의 손을 맞잡고 애통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발음만큼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난히 또렷했다. 셋째 변준호는 흡연 구역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눈물을 훔쳤다. 그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록 대구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며 버는 돈은 적어도 집을 팔아서라도 아들 된 도리는 다 하겠노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변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조 완장을 찬 채 조문객들이 남긴 종이컵과 음식물 쓰레기를 묵묵히 검은 비닐봉지에 주워 담았다. 아내 심은성은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새로 끓인 뜨거운 국을 쟁반에 받쳐 들고 어지럽게 널린 신발들을 조심조심 피해가며 새로 자리를 잡은 조문객들의 상위에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49제가 끝나던 날 오후 서울에는 가랑비가 내렸다. 큰형 변준식은 값비싼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 몇 개를 차 트렁크에 쑤셔 넣더니 변준혁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준혁아, 형이 회사에 밀린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내 형수도 요즘 또 신경쇠약이 도졌고 하니 얼른 올라가 봐야겠다. 어머니 일은 내가 당분간 신경 좀 써라. 셋째 변준호는 아예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만 띡 남겼다. 대구 공장에 급하게 야근이 잡혀서 나 먼저 고속버스 탔어. 변준혁은 고향 집마당에 서서 흙탕물을 튀기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큰형의 검은색 세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처마 밑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는 어머니 노복순을 보고는 다가가 묵묵히 각티슈 한 장을 뽑아 건넸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두 어깨 위에 거대한 산 하나가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6개월 뒤에 어느 깊은 밤,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이 수원에 있는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의 어둠을 찢고 번쩍였다. 변준혁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노복순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아, 어젯밤에 옆 동네 뒷골목에 도둑이 들었다지 뭐냐. 파주 이 낡은 집에 어미 혼자 살면서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불도 제대로 안 켜지고
바람 불어서 문만 덜컹거려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변준혁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앉으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주말이니까 제가 차 끌고 모시러 갈게요. 수원으로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옆에 누워있던 아내 심은성도 잠에서 깼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운 뒤 가로등 불빛이 스며드는 어스름한 방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전화를 끄는 변준혁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은성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당신도 들었잖아. 엄마 혼자 사시는 거 너무 불쌍해. 우리 집방이 2개뿐이긴 해도 어떻게든 부대끼면 살 수 있을 거야. 심은성은 남편의 눈가에 핏발이 선 것을 보고 원래 하려던 말을 꾹 삼킨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전 몇 년 동안 사무직으로 일했던 그녀는 본래 성품이 온화했다. 결혼 후에는 살림을 맡기 위해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구천에 계신 시아버지 앞에서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1톤 반짜리 용달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아파트 아래 좁은 골목을 가로막고 섰다. 심은성은 아파트 입구에 서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저건 애당초 잠깐 머물다 갈 사람의 짐이 아니었다.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치는 낡은 이불 뭉치들, 칠이 다 벗겨진 나무 식탁 의자 4개, 담근 장이 가득 든 항아리들을 포장한 커다란 종이 상자 몇 개, 게다가 묵은 고양이 모래 냄새가 진동하는 커다란 이동장까지 있었다. 시어머니 노복수는 파주에서 5년이나 키우던 누런 고양이마저 데리고 온 것이다. 그 장롱 조심해서 다뤄요. 흠집이라도 나면 기사님들이 물어낼 거야. 몸빼바지에 꽃무늬 셔츠를 입은 62살의 노복수는 트럭 옆에 서서 목청을 높여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아파트는 순식간에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차버렸다. 변준혁은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을 서재로 쓰던 짐을 전부 비워야만 했다. 품질관리 전공 서적들과 두꺼운 제품 재원표 파일들이 몽땅 거실 식탁 위로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날 밤, 변준혁은 식탁에 앉아 야근을 했다. 작은 방에서 주무시는 어머니가 깰까 봐 거실 불은 켜지도 못한 채 전력량이 낮은 조그만 스탠드 하나만 겨우 켜두었다. 고요한 거실 안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바람에 그는 일부러 타자치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심은성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와 스탠드 불빛 가장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변준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향해 미안함이 가득 담긴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심은성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집어들고 베란다로 나가 시어머니가 가져온 그 낡은 장독들을 마저 닦기 시작했다. 걸레가 항아리 표면을 스칠 때마다 사각사각하는 옅은 소리가 났고 그것이 그날 밤 거실을 채우는 유일한 배경음이 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심은성은 이 집안의 전담 간병인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노복순의 깐깐한 규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마저도 매일같이 바뀌었다. 아침 7시 식탁 앞 노복순이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자마자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팍 패었다. 그녀가 숟가락을 식탁 위로 탁 내던지자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사기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신경질적인 챙 소리를 냈다. 이 찌개에 마늘 넣었니? 노복수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심은성을 노려보았다. 어머니, 해물 비린내 잡으려고 다진 마늘 반 숟갈만 넣은 건데요. 심은성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나이 먹고 위장이 약해져서 자극적인 건 못 먹는다고 했어. 안 했어. 마늘을 이렇게 팍팍 쳐서 날 쏙 쓰려 죽게 만들 작정이야. 노복순이 식탁을 콱 내리치며 찌개 냄비를 손가락질했다. 다시 끓여와. 앞으로 이 집 밥상에는 무조건 슴슴하고 자극 없는 것만 올려야 해. 으쯧쯧. 며느리라는 게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서야 말이 돼? 심은성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는 방금 끓여낸 뜨거운 찌개 냄비를 다시 주방으로 들고 가 냄비를 씻고 야채를 새로 썰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화장실에서 더 큰 호통 소리가 터져나왔다.
노복수는 세면대 옆 빨간 고무대야의 옷까지 몇 벌을 팽개치더니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심은성을 향해 소리쳤다. 야, 너 내 블라우스 세탁기에 돌렸어? 어머니, 그 블라우스는 면 소재라서 올 코스로 돌리면 옷감 안 상해요. 내가 뭘 안다고 대들어. 기계가 빠는 게 손으로 박박 문지르는 것만큼 깨끗하겠어? 목덜미에 찌든 땀 목대가 빨래비누로 칠해서 안 문지르면 지워지냐고. 요새 젊은 것들은 하여간 게을러 빠져가지고 노복순이 빨간 대야를 가리켰다. 앞으로 내 옷이랑 준혁이 옷은 싹 다 손빨래해. 짙은 색이랑 옅은 색 나눠서 빨고 다 마르면 색깔별로 분류해서 개켜놔. 알았어. 심은성은 밀대 자루를 꽉 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물에 불어 하얗게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한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조그맣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청소하는 순서까지 엄격하게 정해졌다. 무조건 젖은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은 채 거실 탁자와 거실장을 먼저 닦고 그 다음 바닥을 닦은 뒤 마지막으로 베란다의 잡동사니를 정리해야 했다. 한 번은 심은성이 바닥을 먼저 쓸고 나서 탁자를 닦았더니 노복수는 리모컨을 소파에 쾅 집어 던지며 일하는 머리가 안 돌아가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먼지가 탁자 위로 다 날아갔잖아. 라며 윽박질렀다. 저녁 8시, 변준혁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지만 평소처럼 구수한 밥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저 베란다에서 조그만 목욕탕 의자에 앉아 거실을 등진 채 하얀 셔츠를 벅벅 비벼 빨고 있는 아내 심은성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등은 잔뜩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목덜미에 엉겨붙어 있었다. 시어머니 노복수는 소파에 앉아 일일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텔레비전 볼륨은 쩌렁쩌렁할 정도로 컸다. 변준혁은 신발을 벗고 베란다로 가서 아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대야에 담긴 구정물은 거무스름했고 아내의 야른 손목에는 대야 가장자리에 긁힌 듯 선명하고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는 코끝이 찡해져서 손을 뻗어 심은성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고생이 많아. 변준혁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옛날 방식대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라 그래?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 연세가 드셔서 이제 와서 고치시긴 힘드니까? 당신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져드려. 심은성이 빨래를 비비던 손을 멈칫했다. 비눗방울이 그녀의 손가락 틈을 타고 대야로 흘러내리며 톡톡 터지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셔츠를 물속에 푹 담그고는 묵묵히 힘을 주어 비벼 빨기 시작했다. 알았어. 그녀는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변준혁은 그제야 안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보지 못했다. 아내의 눈시울이 이미 새빨갛게 달아올랐다는 것을, 그리고 비눗물이 가득한 대야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조금만 참아. 이 말은 고부 갈등을 대하는 변준혁에 맞는 공식이 되어버렸다. 그는 아내가 참아주기만 한다면 이 가정의 표면적인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자신은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지 않은 속 깊은 둘째 아들로 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얄팍한 평화는 심은성이 임신 진단을 받은 날부터 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임신이 가져다 준 것은 축복의 기쁨이 아니라 끔찍한 생리적 고통이었다. 심은성의 입덧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했다. 2주일 내내 먹는 족족 다 토해냈고 생수 한 모금만 마셔도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에 시달렸다. 원래도 살집이 없던 볼은 금세 푹 패어 들어갔고 눈 밑으로는 짙은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았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어야만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전기밥솥에서 취사가 완료되었다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밥솥의 증기 배출구에서 구수한 밥냄새를 머금은 뜨거운 김이 훅 뿜어져 나왔다. 싱크대 조리대 앞에서 애호박을 썰고 있던 심은성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위장이 세차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칼을 팽개치고 입을 틀어막은 채 화장실로 뛰쳐 들어갔다. 변기통을 부여잡고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해댔다. 속이 텅 비어 토할 것조차 없었지만
지독한 위산이 식도를 타는 듯이 역류했고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하루 종일 외꿟거리고 난리네. 남들이 보면 우리 집에 몹쓸 병 걸린 환자라도 모셔놓은 줄 알겠다. 노복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찡그렸다. 가서 창문이나 활짝 열어. 집안에 온통 내 그 시큼한 토사물 냄새가 진동을 해서 역겨워 죽겠네. 어제도 바닥을 대충 닦더니 오늘도 건성건성이네. 내가 보기에 넌 임신한 거 핑계대고 일 안 하려는 신보야. 마침 주말이라 집에 있던 변준혁은 걸레를 들고 식탁을 닦다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손을 멈췄다. 그는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타일 벽에 기댄 채 일어설 힘조차 없이 축 늘어진 아내의 가녀린 모습을 보았다.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에 대한 짙은 죄책감이 어머니를 향한 맹목적인 순종을 억눌렀다. 엄마 변준혁이 거실로 나와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은성이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라도 한 분 부르는 게 어떨까요? 하루에 딱 2~3시간만 와서 청소 좀 도와주고 밥만 해줘도 은성이 짐이 훨씬 덜어질 텐데. 귤을 까먹고 있던 노복순의 손이 딱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자 그 매서운 눈빛이 마치 송곳처럼 둘째 아들의 안면을 찔러왔다. 가사도우미, 노복순이 목소리를 꽥 높이며 날선 말투로 쏘아붙였다. 내가 미쳤구나. 생판남을 집안에 들이는 게 말이 돼? 만에 하나 그 여편네가 손버릇이라도 나빠서 물건이라도 훔쳐가면 어쩌려고. 내가 돈이 썩어나서 주체를 못하는구나. 아주. 아니, 엄마. 그 돈은 제가 낼 거니까. 내가 내도 안 돼. 노복순이 남은 귤 반쪽을 탁자 위에 퍽 내리쳤다. 내 마누라가 애를 뱉지 무슨 죽을 병에 걸렸어? 그깟 집안일 하나 못해서 남의 손을 빌리게. 나 때는 말이다. 너희 삼형제 뱃속에 품고 남산만 한 배를 이끌고 밭에 나가서 김매고 시댁 식구들 삼시 세끼 다 차려냈어. 근데 요새 것들은 뭐 그리 유난스럽다고 걸레질 하나 못한다는 거야? 변준혁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 무어라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레퍼토리를 꺼내 들 때면 그는 조건반사처럼 강렬한 죄책감에 휩싸이곤 했다. 됐다.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저기 분리수거나 좀 내다버려. 노복순이 귀찮은 파리떼를 쫓듯 손을 휘휘 저었다. 변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베란다 구석에 종량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화장실 앞으로 가서 심은성을 부축해 일으키며 두루마리 휴지를 한 칸 뜯어 건네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달랬다. 은성아, 도우미 부르는 건 엄마가 결사반대하시네. 엄마가 평생 돈 아끼며 살아오신 분이라 낯선 사람 집에 들이는 걸 용납을 못하셔.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 애만 태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심은성은 휴지를 받아 입가를 닦을 뿐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벽을 짚고 아주 느린 걸음으로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까 내려놓았던 식칼을 다시 쥐고 남은 애호박을 마저 썰기 시작했다. 도마 위로 칼날이 부딪히며 탁, 탁,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며칠 뒤, 아내가 체중계 위에 올라섰을 때 바늘이 또다시 왼쪽으로 2칸이나 기우는 것을 본 변준혁은 마침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퇴근길, 그는 곧장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다. 시동이 꺼진 차 안은 어둡고 적막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큰형 변준식의 번호를 띄운 채 한참 동안 액정을 노려보았다. 운전대를 연신 만지작거리던 손가락을 멈추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쉰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는 소리가 났다. 준혁이냐? 술자리에라도 있는 듯 큰형의 목소리에는 거나하게 취기가 배어 있었다. 형, 바빠. 변준혁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다름이 아니라 은성이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 거의 침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엄마는 옆에서 식사며 수발을 다 들어드려야 하니까 은성이가 도저히 버티질 못하네. 형, 엄마 당분간 서울 형님 댁에 모시면 안 될까? 딱 한두 달만이라도 은성이가 이 고비만 넘길 때까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10여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변준식이 푹 한숨을 쉬더니 대놓고 귀찮아하며 핀잔을 주는 투로 말했다. 준혁아, 너도 알잖아. 내 형수 몸도 허약해서 1년 내내 한약 지어 먹는 판국에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냐? 게다가 서울 아파트는 답답해서 어머니가 적응을 못하셔. 옛날 동네 친구분들도 없으니 얼마나 삭막하시겠어. 원래 어머니가 너랑 제일 각별하시니까 내 집을 제일 편안해 하시잖냐. 내가 아들로서 조금만 더 수고스럽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모셔라. 하지만 형, 은성이가 지금 됐고 나 지금 거래처 접대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어머니 잘 모시고 쓸데없는 소리로 노인네 서운하게 해드리지 말고. 끊는다.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변준혁이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에는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타이어 마찰음만이 메아리 쳤다. 자신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다른 두 형제는 저토록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무거운 짐을 오롯이 자신의 아내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버텨내야만 하는 것인가. 그는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결국 차 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는 심은성에게 이 통화 내용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목을 조르는 듯한 숨막히는 나날들이 계속 이어졌다. 노복수는 수십 년 전에 낡아빠진 옛날 경험을 들이밀며 심은성의 임신 생활에 무지막지하게 간섭하기 시작했다. 임산부는 매일 미역국을 한 솥씩 끓여 먹어야 애가 쑥쑥 크는 거야. 노복순이 건미역 한 봉지를 조리대 위에 툭 던졌다. 냉장고에 있는 과일 나부랭이들은 다 갖다 버려. 찬 거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그리고 스마트폰 그만 좀 들여다봐. 그놈의 전자파 때문에 뱃속의 뇌가 망가진다잖아. 심은성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다. 그녀는 아무런 간도 하지 않아 비린내가 진동하는 미역국을 매일 억지로 삼켰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놓은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변기통에 다 개워낸 뒤 다시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남은 반 그릇을 마저 밀어 넣었다. 임신 5개월 차 정기검진 날, 의사는 심은성의 창백한 안색과 혈액검사 결과지를 번갈아 보며 미간을 심하게 찌푸렸다. 산모님, 지금 영양 섭취가 극도로 불균형한 데다가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의사가 볼펜으로 결과지를 톡톡 쳤다. 태아의 발육 상태가 정상 주수보다 훨씬 작아요. 국물만 드시는 식단은 절대 안 됩니다. 당장 식단 조절하시고 신선한 과일을 많이 드셔서 비타민을 보충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안정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절박유산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의사는 각별히 주의 사항이 적힌 진단서를 출력해 그 위에 빨간 펜으로 별표까지 쳐가며 강조했다. 심은성은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심정으로 그 진단서를 소중히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노복순 앞의 거실 탁자 위에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과일도 좀 많이 먹고 미역국만 먹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무조건 누워서 푹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노복순은 눈을 흘겨 그 종이 쪼가리를 슬쩍 쳐다볼 뿐 집어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손짓으로 진단서를 탁자 구석으로 치워버렸다. 의사가 뭘 안다고 그래? 요새 병원 것들은 젊은 것들 겁줘서 어떻게든 검사비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 된 도둑놈들이야. 노복순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쏘아붙였다. 내가 아들 셋을 낳았지만 전부 다 미역국만 먹고도 떡두꺼비같이 튼튼하게 낳았어. 뭐가 그렇게 유난이야? 내가 그냥 꾀병이 늘어서 일하기 싫으니까 의사 핑계대고 농땡이 피우려는 수작 아니냐? 심은성은 탁자 아래 러그 위로 힘없이 툭 떨어져 내린 진단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종이의 한쪽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줍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 변준혁은 그녀의 뒤에 서서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은 채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남편의 조금만 참아
라는 말이 매일 밤 헛구역질을 억눌러가며 엎드려 바닥을 닦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심은성은 목구멍 깊은 곳에 물을 잔뜩 머금은 손뭉치가 꽉 틀어박힌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마룻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이사온 이후 그녀가 노복순의 면전에서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노복순은 우는 며느리를 흘겨보며 미안해하기는커녕 혀를 쯧쯧 찼다. 왜 청승맞게 짜고 지랄이야? 남들이 보면 이 시어미가 너라도 쥐어 팬 줄 알겠네? 아이고, 기가 막혀서 원. 심은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날부터 그녀는 입을 꾹 닫아버렸다. 꼭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그저 프로그램이 입력된 기계처럼 노복순이 시키는 온갖 집안일들을 기계적으로 해낼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심은성이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다. 그녀의 배는 누가 봐도 남산만하게 불러올랐고 몸놀림은 눈에 띄게 둔해졌다. 이전에 영양실조 탓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일도 잦아졌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다. 어느 금요일 오후 변준혁은 공장 라인의 제품 검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난 덕에 모처럼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었다. 그는 집 근처 마트에 들러 심은성이 가장 좋아하는 씨 없는 청포도, 샤인머스켓을 한 팩 샀다.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고 오늘따라 시간도 남으니 대신 걸레질이라도 하며 집안일을 거들어줄 참이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도어락 비밀번호 6자리를 눌렀다.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잠금이 풀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변준혁의 얼굴에 번져있던 옅은 미소가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만이 번쩍이고 있었다. 어머니 노복순은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한 손에 손톱깎이를 든 채 제 발톱을 깎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심은성은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펑퍼짐한 인부복을 입은 채 묵직하게 부른 배를 바닥을 향해 힘겹게 지탱하고 있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오른손에는 걸레를 꽉 쥐고 탁자 밑에 먼지를 벅벅 닦아내는 중이었다. 배가 너무 큰 탓에 허리를 숙일 수 없어서 기형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틀어 기댄 채 걸레질을 몇 번 하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기를 반복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 때문에 머리카락은 젖은 채 뺨에 엉겨붙어 있었다. 변준혁은 머릿속에서 삐하는 이명소리가 울리는 듯 했다. 쥐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심은성의 손에서 걸레를 확 빼앗아 들었다.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다. 엄마. 은성이 배가 저렇게 남산만 한데 움직이기도 힘든 애를 어떻게 바닥에 무릎 꿇리고 걸레질을 시켜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닦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몸으로 엎드리게 둬요. 느닷없는 아들의 등장에 화들짝 놀란 노복수는 하마터면 발가락 생사를 집을 뻔했다. 변준혁의 화가 난 말투를 듣자마자 그녀의 안색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손톱깎이를 거실 탁자 위로 패대기 치듯 던져버렸다. 날카로운 타열음이 울렸다. 너 지금 내 어미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노복수는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분노가 가득 맺힌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필시 며느리가 뒤에서 이간질을 한 것이라 단정지었다. 지가 닦겠다고 나선 걸 어쩌라고. 내가 닦으라고 목에 칼이라도 들이밀었어? 그깟 걸레질 좀 하는 걸 가지고 무슨 고문이라도 받는 것처럼 유난을 떨어. 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어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내가 아주 마누라 치맛바람에 정신이 나갔구나. 심은성은 아무 말 없이 변준혁이 부축하는 힘에 기대어 아주 힘겹게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허리를 짚은 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지독한 침묵의 단절은 그 어떤 끔찍한 말다툼보다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아파트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변준혁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세면대 위로 세차게 부딪히며 쏴아 소리를 냈다. 거실에는 조그만 벽등 하나만 켜져 있어 어둑어둑했다. 심은성은 갈증을 느껴 벽을 짚고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 나와 주전자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따랐다. 막 물을 한 모금 삼키려는 찰나 등 뒤에서 슬리퍼를 질질 끄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노복순이 주방 입구에 버티고 서서 심은성의 퇴로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 윤곽은 소름 끼치도록 싸늘해 보였다. 그녀는 심은성을 노려보며 독을 품은 바늘처럼 지독하게 날선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너 뒤에서 준혁이한테 무슨 헛소리 짓거렸어? 심은성은 물컵을 든 손을 파들파들 떨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착하던 내 새끼가 약이라도 처먹은 것처럼 애미한테 소리를 꽥꽥 질러 노복순이 한 걸음 바짝 다가서며 심은성을 옥죄었다. 뱃속에 애새끼 하나 뱉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내까지 게 뭔데. 준혁이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고 걔가 벌어온 돈으로 산 이 집, 이 집안의 기둥은 여전히 나야. 어디서 시어미를 깔아뭉개려 들어. 어머니, 준혁 씨는 그저 제 몸이 무거우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노복수는 심은성의 차분한 대답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평소 쥐 죽은 듯 엎드려 지내던 며느리가 조곤조곤 반박하는 모습은 늙은 시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모멸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벼랑간 두 손을 뻗어 심은성을 거칠게 확 밀쳐버렸다. 내 앞에서 불쌍한 척 징징거리지 마. 찰나의 순간이었다. 심은성은 그 어떤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물컵을 든 상태 그대로 시어머니의 거센 악력에 떠밀려 속수무책으로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녀의 허리가 양문형 냉장고의 차가운 금속 손잡이에 쾅 하고 무자비하게 부딪혔다.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주방을 울렸다. 손에서 떨어져 나간 유리컵이 주방 타일 바닥에 처박혀 산산조각이 났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미지근한 물이 흥건하게 쏟아졌다. 심은성은 냉장고 문을 타고 스르륵 미끄러져 차갑고 축축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닥에 고꾸라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그녀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돌볼 겨를조차 없이 오직 어미의 본능만으로 양팔을 뻗어 남산만 한 자신의 배를 결사적으로 감싸 안았다. 단 2초 만에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리는 입술 사이로 찢어질 듯한 끔찍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화장실에서 요란하게 흐르던 물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변준혁은 입가에 묻은 치약 거품조차 닦지 못한 채 양말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주방 입구에 굳은 듯이 멈춰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강제로 일시 정지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언제나 다정하고 온화했던 아내? 자신을 위해 직장마저 포기하고 그 모든 끔찍한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던 여자가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무릉덩이가 뒹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가을바람에 나뒹구는 낙엽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두 손으로는 배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은 채 고개를 들어 남편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 공허한 눈동자에는 눈물도 원망의 기색도 없었다. 오로지 끝없는 공포와 뼈저린 절망, 그리고 당장이라도 꺼져버릴 듯 위태로운 신락 같은 기대만이 아른거렸다. 그것은 마치 소리 없는 절규 같았다. 이번에도 나보고 또 참으라고 할 거야? 반면 그의 어머니 노복수는 불과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두 손으로 사람을 밀친 자세 그대로 뻣뻣하게 서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당황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턱을 빳빳하게 쳐든 채 고집스럽고 표독스러운 기색만이 역력했다. 변준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꼬박 5초 동안 침묵했다. 싱크대 수도꼭지가 덜 잠겼는지 톡톡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개수대 위로 떨어져 내렸다. 정확히 5번의 파열음이 울렸다. 그 끔찍하게 길고도 찰나 같았던 5초 동안
변준혁의 머릿속은 거대한 분쇄기에 갈려나간 것처럼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다. 아버지의 임종 직전 남기셨던 내 엄마 좀 부탁하마 라는 유언이 유령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 뒤를 이어 마늘 냄새가 난다며 숟가락을 내던지던 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 전화기 너머로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해라 라며 뻔뻔하게 발을 빼던 큰형의 목소리가 스쳐갔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의 경고가 빼곡히 적힌 진단서를 들고 하염없이 바닥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심은성의 처절한 뒷모습에서 모든 기억이 정지했다. 아내가 그저 한 번 더 참고 양보하면, 자신이 끝없이 타협하고 굽히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 빌어먹을 효도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지켜낼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무조건적인 타협은 결코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권리인 양착각하는 무리한 요구는 결국 무자비한 폭력으로 돌변했다. 만약 오늘 이 순간마저 자신이 침묵을 택한다면, 만약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조금만 참아라는 말을 입 밖에 낸다면, 그는 자신을 깊이 사랑해주던 아내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핏덩이까지 모조리 잃게 될 것이다. 제 손으로 제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짓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심은성의 남편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여야만 했다. 노복순의 아들이라는 껍데기는 그 다음 문제였다. 마침내 펄펄 끓어오르던 냄비가 뚜껑을 집어 던졌다. 변준혁은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을 성큼성큼 밟고 넘어갔다. 그는 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심은성에게 다가가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내가 배를 감싸고 있는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며 심하게 떨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은성아, 어디 많이 다쳤어? 허리 말고 배는 안 뭉쳐? 우리 아기, 태동은 느껴져. 심은성은 남편의 붉어진 눈을 바라보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아주 조그맣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피가 비치거나 진통이 오지는 않는다는 뜻이었다. 변준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뻣뻣하게 굳었던 등허리의 긴장을 조금 풀었다. 그는 심은성의 등과 오금 아래로 팔을 밀어넣어 다친 허리가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차가운 바닥에서 아내를 번쩍 안아 올렸다. 그는 아내를 품에 안은 채 몸을 돌려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는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노복수는 아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눈썹을 험악하게 치켜뜨고는 앙칼지게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어머님. 변준혁이 어머니의 말을 차갑게 잘라냈다. 그는 평소처럼 살갑게 부르던 엄마라는 호칭 대신 남보다 못한 사이나 극도로 엄숙한 자리에서나 쓸 법한 가장 차갑고 사무적인 존칭을 입에 올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여자를 바라보며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다. 어머님께는 아직 아들이 둘이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형님과 셋째 내 집을 번갈아가며 지내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님 짐은 제가 다 싸두겠습니다. 노복수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그녀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마치 이 한국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말이라면 파도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고 하늘이 무너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대꾸 한 번 못하던 그 순종적인 둘째 아들이 감히 자신을 내쫓겠다고? 제 집에는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변준혁은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문을 낭독하듯 차분하고 단호했다. 짧은 당혹감이 지나가고 노복수는 마침내 완전히 폭발했다. 그녀는 허벅지를 찰싹 때리더니 옆에 있던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악을 쓰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잊혀주길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생판남인 것,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년 하나 때문에 널 낳아준 친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먹여 살리고 입혀놨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보답이 고작 이거냐? 내 애비가 하늘에서 내가 친어미한테 이러는 꼴을 보면 아주 피눈물을 흘릴 거야. 귀를 찌르는 듯한 악다구니가 좁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고막을 찢어놓을 듯했다. 변준혁은 심은성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이지도 변명하지도
심지어 눈썹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다. 5초 전까지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그 우유부단함과 나약함은 이미 남김없이 씻겨 내려간 뒤였다. 그는 아내를 안정감 있게 안아든 채 바닥에 주저앉아 패악을 부리며 통곡하는 어머니를 지나쳐 한 걸음씩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쾅! 안방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안에서 잠금 장치가 철컥 걸렸다. 어머니의 히스테릭한 통곡 소리도 도덕적 굴레로 엮어 만든 그 무거운 족쇄들도 모두 문 밖으로 처절하게 차단되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쾅쾅거리는 타격음과 저주 섞인 욕설은 얇은 나무 문을 사이에 두고 먹먹하고 아득하게 들려왔다. 변준혁은 안방의 형광등을 켜지 않고 침대 머리맡에 독서등만 탁 켰다. 그는 옷장 앞으로 빠르게 다가가 두툼한 롱 패딩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방금 전 부딪혔던 심은성의 허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피하며 그녀의 몸에 패딩을 꼼꼼하게 여며주었다. 걸을 수 있겠어? 아니면 내가 업을까? 변준혁은 몸을 낮춰 아내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심은성의 입술에는 핏기라곤 한 점도 없었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 때문에 잔머리가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패딩 자락을 꽉 움켜쥔 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아주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도 배가 뭉치는 느낌은 아직 없어. 부축해주면 걸을게. 변준혁은 차 키와 지갑을 챙기고 심은성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른 뒤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등을 단단히 감싸 안았다. 한밤중의 복도에 울려 퍼지는 도어락 전자음이 유난히 도드라지게 들렸다. 변준혁이 아내를 부축하고 안방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식탁 의자에 앉아 오열하던 노복순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다. 이 야밤에 너희들 대체 어딜 쏘다니려는 거냐? 노복순이 벌떡 일어나 변준혁의 코앞에 삿대질을 했다. 친어미는 찬밥 신세로 팽개쳐두고 지금 그 엄살 떠는 년을 데리고 어딜까? 한 번 넘어진 거 가지고 무슨 금수저라도 물고 태어난 것처럼 유난이야? 나 때는 남산만 한 배를 이끌고 빙판길에서 자빠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장작 패러 갔어. 변준혁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곁눈질조차 어머니에게 주지 않았다. 그는 등 뒤로 현관 철문을 밀어 열고 아내를 반쯤 껴안다시피 부축하며 밖으로 나섰다. 쾅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닫힌 방화문이 노복순의 날카로운 따짐을 완전히 단절시켰다. 수원시립병원 응급실의 백열등이 눈이 시리도록 밝게 빛났다. 공기 중에는 고농도 소독약과 의료용 알코올에 코를 찌르는 냄새가 가득했다. 응급실 당직 의사는 초음파 모니터를 주의 깊게 살피며 초음파 젤이 듬뿍 발린 심은성의 배 위로 탐촉자를 천천히 미끄러뜨렸다. 모니터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두근두근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리듬으로 흘러나왔다. 변준혁은 침대 발치에 서서 두 손으로 침대 난간의 쇠기둥을 터질 듯이 꽉 움켜쥐었다. 손등에는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있었고 그는 모니터에 비친 흐릿한 흑백 영상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천만다행으로 태반 조기 박리는 일어나지 않았고 태아 심음도 정상입니다. 의사가 각 티슈를 뽑아 심은성에게 건네면서도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산모님의 허리 연부 조직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산모님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영양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달 산전 검사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체중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2kg이나 빠졌더군요. 오늘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까지 크게 받고 심하게 놀라신 탓에 자궁벽에 경미한 가진통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 밟으시고 최소 사흘은 누워서 절대 안정을 취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는 변준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엄격한 어조로 꾸짖었다. 남편분은 그동안 어떻게 돌보신 겁니까? 산모님의 현재 몸 상태는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과 같습니다. 여기서 외부 자극이 조금이라도 더 가해지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끔찍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변준혁은 허리를 깊숙이 굽혀 90도로 사과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심은성을 1인실 병상에 눕히고 나니 벌써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심은성은 자궁수축 억제제와 진통제를 맞은 덕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수액관을 타고 약물이 뚝뚝 떨어지는 미세한 소리만이 들려왔다. 변준혁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곁에 앉았다. 그는 잠결에도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는 아내의 얼굴, 그리고 무의식 중에도 배를 감싸고 있는 그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거칠어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복도의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변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텅 빈 병실 밖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자동 판매기에 냉각 압축기가 우문거리는 낮은 소리를 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메신저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몇 초간 머물더니 이내 변간의 삼형제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터치했다. 불필요한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한 채 변준혁은 키보드를 띄워 빠르게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까 집에서 임신 7개월인 은성이를 밀쳤어. 은성이가 냉장고에 허리를 부딪혀서 지금 수원시립병원에 입원해 유산방지 치료받는 중이야. 천만다행으로 산모랑 아기 둘 다 당장은 무사해. 오늘부로 엄마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모시지 않을 거니까? 형이랑 내가 상의해서 엄마 지내실 곳 정해. 앞으로 어머니 부양 의무는 우리 삼형제가 똑같이 3등분해서 분담한다. 나 혼자서는 절대 다 떠안지 않겠어. 전송. 녹색 말풍선이 화면 오른쪽에 툭 튀어올랐다. 메시지 옆에는 곧바로 숫자 2가 표시되었다. 변준혁은 차가운 타일 벽에 기댄 채 화면을 응시했다. 2분 뒤 숫자 2는 1이 되었다. 셋째 변준호가 읽은 것이다. 변준혁은 5분을 더 기다렸다. 채팅창은 죽은 물처럼 고요했고 변준호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문장 부호 하나조차 없었다. 멀리 대구에 있는 셋째가 가장 특기인 회피 전략을 선택한 것이 뻔했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이 골치 아픈 일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얄팍한 수작이었다. 10분이 더 지나자 숫자 1이 마침내 사라졌다. 큰형 변준식이 읽은 것이다. 그 직후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격렬하게 진동하며 화면에 큰형의 이름이 떴다. 변준혁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준혁아, 너 이 야밤에 미쳐 돌아가냐? 변준식의 목소리는 잔뜩 억눌려 있었고 역력한 짜증과 질책이 묻어났다. 나 내일 아침 일찍 다국적 화상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따위 문자를 띡 보내는 저희가 대체 뭐냐? 글자 그대로의 의미야. 변준혁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엄마가 은성이를 밀쳐서 넘어뜨렸어. 은성이가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다고. 엄마 연세가 몇이신데 힘 조절이 안 되셔서 실랑이 하다가 실수로 툭 부딪히신 거겠지? 너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은성이가 경찰에 신고한 해 만에 병원 응급실 가서 난리를 치게 놔두냐? 이게 남들 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리 변씨 집안을 뭐라고 헐뜯겠어. 변준식이 한숨을 푹 쉬며 맏형 행세를 하려 들었다. 내가 지금 홧김에 그러는 건 알겠는데 내가 형으로서 이번 한 번은 참아주마. 얼른 들어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고 노인네 마음이나 편하게 해드려. 은성이 순산하면 내가 두둑하게 돈 봉투 하나 챙겨줄 테니까. 친어미를 집에서 내쫓겠다는 그런 폐륜적인 소리는 앞으로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형, 변준혁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흠칫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내일 오후 전까지 엄마를 서울로 모실 건지 대구로 모실 건지만 알려줘. 형네가 안정하면 내가 용달차 불러서 형 집으로 바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변준혁은 언성을 높이지 않았지만 내뱉는 글자 하나하나에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난 지금 형들이랑 의논하려는 게 아니야. 통보하는 거지. 말을 마친 변준혁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몸을 돌려 병실로 향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수원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변준혁은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치 연차를 냈다. 그는 간호사가 가져다준 자극 없는 환자식 미음을 심은성이 다 먹는 것을 지켜보고 그녀의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거듭 확인한 뒤 몇 가지 당부를 남기고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어젯밤 바닥에 박살났던 유리컵 파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었고
물기는 이미 다 말라버려 탁한 하얀 자국만 둥글게 남아있었다. 노복수는 거실에 보이지 않았고 작은 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변준혁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1층 편의점으로 내려가 넓은 박스 테이프 2개를 사고 고물상에 들러 커다란 골판지 상자 10여 개를 얻어왔다. 그는 종이 상자들을 거실로 옮겨놓고 테이프를 죽 잡아 뜯었다.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들리는 귀를 찢는 듯한 찌익 소리는 유난히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작은 방 문이 왈칵 열렸다. 노복수는 머리도 빗지 않은 채 맨발로 뛰쳐나왔다. 너 지금 무슨 짓거리냐? 그녀는 바닥에서 모양을 갖춰가는 상자들을 보며 두 눈을 불이 나게 떴다. 어머님 짐 싸는 중입니다. 변준혁은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 노복순의 칫솔, 수건, 그리고 손빨래만 고집하던 그 플라스틱 대야들을 전부 종이 상자 안으로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다. 이게 감히 노복순이 달려들어 변준혁의 손목을 꽉 움켜쥐며 손톱이 살점 안으로 파고들도록 세게 꼬집었다. 내가 그 독사 같은 년 때문에 진짜로 내 친어미를 쫓아내겠다는 거냐? 이 천벌을 받을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내 어미야. 널 낳고 널 길렀어. 오늘 내 물건에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기만 해봐. 변준혁은 손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분노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머님께서 은성이를 밀치셨을 때 걔 뱃속에 들어있는 게 어머님의 친손자라는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변준혁이 손을 뿌리쳤다. 안 하셨겠죠? 어머님은 그저 어머님의 알량한 권위에 도전받았다고만 생각하셨으니까요. 이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시다면 당장 큰형님이나 셋째 내 집으로 가셔서 호강하시지요. 노복수는 아들의 서늘한 눈빛을 보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생전 처음 겪어보는 무서운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평소 고분고분해서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던 둘째 아들이 이번만큼은 단단히 엇나갔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 공포는 순식간에 더욱 히스테릭한 폐악질로 변질되었다. 노복수는 마룻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두 손으로 허벅지를 팡팡 치며 핏대가 서도록 목청껏 악을 썼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사람 좀 살려주소. 아들내미가 친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있단께요. 내 팔자야. 내 기구한 팔자야. 영감이 눈 감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놈이 꼬리 9 달린 불효한테 홀려서 제 친어미도 갖다 버린대요. 변준혁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타박타박 넘어가 베란다로 들어갔고 짠내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항아리들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본체만체하자 노복수는 벌떡 일어나 소파 옆으로 달려가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아이고 형님아. 형님은 내 며느리 년이 얼마나 독종인지 모르실 거요. 지 혼자 발어 뛰뎌서 자빠져 놓고는 시어미가 밀었다고 생사람을 잡지 모유. 지금 준혁이 놈을 꼬드겨서 나더러 길바닥에 나가서 깡통을 차란다니까요. 그녀는 파주 고향집의 동네 이웃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집안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천편일률적인 레퍼토리로 통곡했다. 며느리에게 구박받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하고 가여운 홀어머니로 자신을 철저히 포장했다. 그날 오후 2시 아파트 초인종이 터질 듯이 울려댔다. 변준혁이 문을 열자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여동생, 즉 그의 친고모였다. 고모는 아직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검은 우산을 든 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신발조차 벗지 않고 현관으로 흑발을 들이밀었다. 야! 변준혁, 고모가 우산 끝으로 바닥을 콱 내리치며 존댓말 따위는 집어치우고 대뜸 변준혁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쌍욕을 퍼부었다. 내 놈이 처먹은 책들은 다 개창자에 들어갔냐? 내 어미가 온 집안 식구들한테 전화를 돌리며 초상을 치르게 만들어놔? 우리 변씨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환장을 했어? 당장 병원 가서 내 마누라년 머리채 끌고 와서 내 어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 노복순이 방에서 뛰쳐나와 고모의 팔뚝을 덥석 부여잡고는 얼굴에 눈물 콧물을 범벅으로 흘렸다. 아이고 고모, 이제야 왔수. 당신 오빠가 일찍 죽는 바람에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수모를 겪네 그려.
새언니 울지 마슈. 오늘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저 놈팽이가 언니 털끝 하나 건드리나 어디 보자고. 고모가 노복순의 손등을 토닥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변준혁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당장 내 어미 짐 원래대로 안 치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낳아준 어미를 문 밖으로 내쫓아?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내 애비가 구천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 변준혁은 고모가 퍼붓는 욕설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 비난들을 묵묵히 들으며 고모 등 뒤에 숨어 은밀하게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는 어머니의 얄미운 얼굴을 훑어보았다. 고모가 입술이 바짝 말라 헉헉거리며 숨을 고를 때쯤 변준혁은 몸을 돌려 텔레비전 장식장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스마트홈 제어 앱을 켠 뒤 거실 구석에 놓인 고음질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했다. 그러고는 현관 보안 카메라의 클라우드 저장 기록을 열어 어젯밤 11시 40분경의 녹화 영상을 찾아냈다. 보안 카메라는 현관을 향해 있어서 주방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주방은 마이크의 수음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갔다. 고모님, 우선 앉아서 물이라도 한 잔 드시죠. 변준혁이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걸 끝까지 들으신 뒤에 그래도 제가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는 먼저 삐하는 미세한 백색 소음이 들리더니 이어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노복순의 그 표독스럽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터져나오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너 뒤에서 준혁이한테 무슨 헛소리 짓거렸어? 뱃속에 애새끼 하나 뱉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내까지 게 뭔데. 내 앞에서 불쌍한 척 징징거리지 마. 곧이어 무언가를 아주 거칠고 세게 밀치는 끔찍하게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쾅. 무거운 물체가 금속 손잡이에 처박히는 소리. 유리컵이 타일 바닥에 박살나며 터지는 소리. 물이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소리. 마지막으로 심은성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억눌려 터져나온 끔찍한 비명소리였다. 그 소리는 신라처럼 가늘었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지독한 절망이 배어 있었다.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났다. 거실에는 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고모는 방금 전까지 손가락질하던 자세 그대로 허공에 굳어버렸다. 흑비치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단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 역시 두 아이를 낳아 기른 여자였기에 그 끔찍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다. 노복수는 전신이 빳빳하게 굳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어젯밤 저지른 만행이 현관에 달린 저 작고 볼품없는 검은색 카메라에 토시 하나 빠짐없이 녹음되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모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새언니. 고모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지독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언니가 진짜로 애를 밀친 거요? 배가 남산만 한 임신 7개월짜리 임산부를. 그 배 속에 든 게 우리 변씨 집안 핏줄인데, 친손자인데? 언니 지금 미쳤슈? 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여. 그년이 먼저 말대꾸를 하니까 노복순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들었다. 고모가 노복순의 손을 매정하게 팍 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새언니를 마치 끔찍한 괴물을 보듯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경악과 혐오가 가득했다. 준혁아, 고모가 변준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말투는 완전히 누그러졌고 심지어 짙은 죄책감마저 서려 있었다. 이번 일은 내 어미가 단단히 미친 짓을 한 거다. 은성이는 좀 괜찮으냐? 일시양명, 두 사람 목숨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변준혁은 고모를 똑바로 응시하며 변함없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고모님, 만약 사촌 여동생이 시댁에서 만삭의 몸으로 시어머니한테 밀쳐져서 바닥에 나동그라졌어도 시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시겠습니까? 고모는 그 한마디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뺨을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뺨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집어들고는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노복수는 자신의 가장 큰 뒷배마저 잃은 채 넋이 나간 듯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변준혁은 어머니를 본체만 채하고 다시 테이프를 집어들어 종이상자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귀를 찢는 찌익 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다. 이틀 뒤 심은성의 상태가 안정을 되찾아 퇴원하여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 이틀 동안 변준혁은 어머니의 모든 짐을 13개의 커다란 종이상자에 나누어 포장한 뒤 현관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다. 노복수는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방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이런 소리 없는 시위를 통해 둘째 아들의 결심을 꺾어보려는 심산이었다. 마침내 큰형 변준식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왔다. 그는 몸에 꼭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빼입고 손목에는 값비싼 오토매틱 시계를 찬 모습이었다. 아파트로 들어선 그는 현관에 산처럼 쌓인 종이상자들을 곁눈질하더니 미간을 심하게 찌푸렸다. 두 형제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심은성은 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준혁아, 형이 오늘 내려온 건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변준식이 다리를 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깍지 낀 채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거드름을 피웠다. 어머니 일은 대충 들었다. 확실히 어머니가 선을 3개 넘으시긴 했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서른이시고 연세가 드셔서 노망이 드신 게지. 그렇다고 진짜로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몰 셈이냐? 맞은편에 앉은 변준혁은 큰형의 얄팍한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낯짝을 빤히 쳐다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자 변준식이 서류 가방에서 돈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로 밀어놓았다. 여기 200만 원 들어있다. 이걸로 은성이 몸보신할 보약이나 좀 지어 먹여. 어머니 일은 내가 돈 돼서 나대만 오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부를 테니까 이제 은성이더러 수발들라고 안 할게. 은성이가 애 낳고 산후조리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상의하자. 내가 어머니를 내쫓으면 친척들이며 내 주변 사람들이 장남인 날 얼마나 물어뜯겠냐?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변준혁은 그 두툼한 돈 봉투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극도의 조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을 열고 투명한 파일 철 하나를 꺼냈다. 탁자 앞으로 돌아온 그는 큰형이 내민 돈 봉투를 형 쪽으로 쓱 밀어버리고는 파일 철 안에 든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이건 은성이가 임신 5개월 차에 받은 영양상태 검사 결과지야. 여기에 중증빈혈의 절박유산 위험이 극도로 높다고 적혀있지. 이건 엊그제 응급실에서 끊은 진단서야. 허리 연부 조직 중증 손상의 가진통 소견. 이건 최근 석 달 동안의 체중 변화 그래프. 임산부가 태아가 가장 급격하게 자라는 시기에 살이 무려 5kg이나 빠졌어. 변준혁은 마지막 종이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고는 손가락 끝으로 거기에 적힌 수치들을 꾹꾹 찔렀다. 형, 맨날 나더러 대의를 생각하라며. 우리 변씨 집안 체면을 위해서 나보고 또 참으라고 했지. 변준혁이 고개를 들어 변준식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시퍼런 칼날처럼 예리했다. 그럼 나도 형한테 하나만 묻자. 변준식은 탁자 위에 널린 그 끔찍한 진단서들을 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무의식적으로 등받이에 몸을 바짝 붙였다. 만약 형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변준혁이 한 글자씩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형수님이 임신 7개월 배를 부여잡고 식모처럼 바닥에 무릎 꿇고 기어다니면서 거실 탁자 밑에 먼지를 닦고 있는 걸 봤다면? 형수님이 엄마한테 세게 떠밀려서 허리를 냉장고에 쳐박고 배를 움켜쥔 채 유리 조각밭에 나뒹굴며 비명을 지르는 걸 형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 변준혁이 상체를 앞으로 쑥 숙이며 숨막히는 압박감을 뿜어냈다. 형은 형수님한테 뭐라고 할래? 강남구 한복판에서 떵떵거리는 변준식 상무 체면을 위해서 친척들 눈치를 봐서 200만 원 줄 테니 보약이나 지어 먹고 앞으로도 엄마랑 한 지붕 아래서 그냥 꾹 참고 살라고 할 거야? 변준식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채 빠르게 흔들렸다. 그는 어떻게든 반박할 그럴싸한 핑계를 찾으려 애썼지만
일말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변준혁의 두 눈을 마주치자 단 한마디도 입술 밖으로 내밀 수가 없었다. 형이라면 그럴 수 있어. 변준혁이 한 걸음 더 바싹 다가섰다. 준혁아, 그래도 그건. 변준식은 시선을 회피하며 모기만 한 소리로 얼버무렸다. 형네가 안 모셔가면. 변준혁은 허리를 곧게 펴고 옷깃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1톤 반짜리 용달차 불러서 엄마랑 저 13개짜리 박스들 전부 강남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갖다 버려둘 거니까 알아서 해. 변준식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는 둘째가 이번에는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탁자 위에 봉투를 가방에 쑤셔 넣고 벌떡 일어났다.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쫓기듯 그 아파트를 도망쳐 나갔다. 다음 날 오전 이삿짐 용달차 한 대가 정확한 시간에 아파트 아래 도착했다. 노복수는 인부들이 자신의 낡은 이불이며 나프탈렌 냄새가 찌든 상자, 그리고 누런 고양이까지 모조리 트럭에 싣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다가 마침내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뒹굴며 발악했고 현관문 틀을 죽어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변준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억지로 떼어냈다. 엄마, 가세요. 서울에서 큰형이 기다립니다. 용달차는 곧장 서울 강남구로 직행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그 퀴퀴한 옛날 냄새가 진동하는 상자들을 변준식네 최고급 양모 카페트이 깔린 현관의 산더미처럼 쌓아두자 형수님의 안색은 그 즉시 영하로 뚝 떨어졌다. 서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형수님은 본래 한 성깔 하는 성격이었다. 노복수는 큰아들 집에 들어간 지 채 2주일도 안 되어 버릇처럼 간섭질을 시작했다. 며느리가 비싼 돈 주고 산 유기농 채소는 싱거워서 맛이 없느니 로봇 청소기는 구석구석 안 닦인다느니 트집을 잡았고 심지어 심은성에게 시켰던 것처럼 손빨래를 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형수님은 심은성처럼 속으로 눈물만 삭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복순이 빨랫감을 담아둔 플라스틱 대야에 얼음장 같은 찬물을 착 끼얹어 버렸다. 어머니, 형수님은 팔짱을 낀 채 노복순을 깔아뭉개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 신경쇠약 있어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꼰대 같은 그 빌어먹을 규칙들, 제 집에선 씨알도 안 먹힙니다. 꼬우시면 지금 당장 나가세요. 노복수는 길길이 날뛰며 변준식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며느리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라고 생떼를 썼다. 그날 밤 형수님은 도장까지 다 찍힌 이혼 서류를 변준식의 얼굴에 냅다 후려쳤다. 저 노인네를 내보내든 내가 나가든 둘 중 하나 선택해. 재산 분할 비율은 변호사 통해서 다 계산 끝났으니까. 변준식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벌벌 떨었다. 그깟 어머니 하나 모시자고 자신이 누리던 이 화려한 삶과 가정을 박살낼 위인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그는 직접 차를 몰아 어머니와 짐더미를 대구에 있는 셋째 변준호의 집에 팽개쳐 버렸다. 셋째 변준호는 아예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다. 문을 열어준 것은 셋째 며느리였다. 셋째 재수씨는 공단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불같은 성미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현관에 버려진 시어머니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즉각 손님방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그리고 거실에 놓인 비좁은 패브릭 소파를 손가락질하며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어머니, 저희 집에 남는 방 없어요? 대충 저기서 쪽잠이나 주무세요. 우리 부부 낮에는 뼈 빠지게 교대 근무 뛰어야 하니까 밥 차려 드릴 사람 없어요? 끼니는 알아서 때우시고요. 노복수는 대구에서 사흘 내내 좁아터진 소파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자야 했고 전자레인지에 데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 종일 셋째 며느리의 살벌한 눈칫밥을 먹어야 했다. 결국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그 차가운 홀대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그녀는 엉엉 울며 제 돈으로 고속버스 티켓을 끊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파주 고향집으로 비참하게 도망치듯 돌아갔다. 어머니가 파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변준혁은 한 가지 일을 처리했다. 그는 법률로 정해진 자녀의 부양 의무 최저 생계비 기준 액수를 꼼꼼히 찾아보았다.
그러고는 은행 앱에 접속해 자동이체를 설정했다. 매달 1일 100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양비가 어머니의 통장으로 칼같이 입금되도록 조치했다. 10원 한 장 덜 주지도 100원 한 입 더 얹어주지도 않았다. 딱 어머니가 목숨을 연명할 수준의 최소한의 기초생활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해 추석 무렵 변준혁은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심은성을 데리고 파주 고향집에 들렀다. 차를 골목 어귀에 세워두고 두 사람이 과일 상자 2개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노복수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온 것을 보고 퀭하던 두 눈에 일순간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시간이 약이라고 아들의 화가 누그러져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 헛된 기대를 품었다. 심은성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예전처럼 앞치마를 두르러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의자에 아주 조용히 몸을 기댔다. 노복수는 며느리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옛날 버릇대로 은근슬쩍 부려 먹으려 들었다. 은성아, 가서 사과라도 좀 씻어서 깎아내와라. 심은성이 손가락을 까딱하기도 전에 변준혁이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곧장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식칼을 집어들고 사과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엄마, 은성이 지금 몸이 무거워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깎을게요. 변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했다. 노복수는 주방에 선 아들의 넓은 등짝을 보며 입술만 달싹일 뿐 끝내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똑딱똑딱 시간의 흐름을 알렸다. 정확히 2시간이 지났을 때 변준혁은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은성이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시간이라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려고.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않고 노복순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처절한 아부가 배어 있었다.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는데 됐습니다. 은성이는 지금 자극적이고 짠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하니까요. 엄마나 많이 챙겨 드세요. 변준혁은 외투를 챙겨 입고 심은성을 부축하며 밖으로 향했다. 노복수는 그들의 뒤를 졸졸 쫓아 마당 대문 앞까지 나갔다. 그녀는 둘째 아들의 크고 듬직한 뒷모습을 그리고 아내를 끔찍이 아끼며 챙기는 그 세심한 몸짓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예전에 저 넓은 등은 항상 굽은 채로 자신이 쏟아내는 온갖 불평불만과 억지스러운 요구들을 묵묵히 짊어져 주었다. 하지만 지금 저렇게 꼿꼿하게 펴진 등은 그녀를 철저히 그의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치고 있었다. 준혁, 노복순이 녹슨 쇠창살 대문을 부여잡은 채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옛날처럼 나한테 우리 엄마 참 고생 많다고 그 한마디만 다시 해달라고 매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변준혁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심은성이 차에 타는 것을 도와주고 시동을 걸었다. 검은색 세단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고 브레이크 등 불빛마저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노복수는 마당 돌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텅 빈 골목 어귀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제 발로 걷어찼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권리인 줄 알고 끝없이 쥐어짜냈던 그 이기적인 탐욕이 결국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순수했던 효심의 숨통을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끊어놓은 것이다. 2달 뒤 수원시립병원 산부인과. 복도에 밴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찔렀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억압적인 공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변준혁은 분만실 밖에 익숙한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꽉 쥐고 있었고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흥건했다. 그의 시선은 분만실 문 위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는 수술 중 표지판에 못 박혀 있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하고 짧은 진동을 울렸다. 변준혁이 폰을 꺼내자 액정이 밝아졌다. 어머니 노복순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딱 4글자뿐이었다. 아들이냐? 변준혁은 그 4글자를 1초간 멍하니 쳐다보았다. 산모가 무사한지에 대한 걱정도 수술 과정이 순조로웠는지에 대한 물음도 없었다.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 알량한 대를 잇는다는 종족 번식의 집착뿐이었다. 만약 예전의 그였다면 피가 거꾸로 솟거나 지독한 슬픔에 잠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단 한 줄기의 파문조차 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분만실 안에서 아주 우렁차고 맑은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두꺼운 방음문을 뚫고 나와 텅 빈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며 가슴 벅찬 생명력을 내뿜었다. 곧이어 분만실 자동문이 양옆으로 스르르 열렸다. 간호사가 부드러운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나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변준혁 보호자님. 산모님 아주 건강하시고요. 튼튼한 왕자님입니다. 변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문자 입력창에 단 한 글자의 답장도 치지 않은 채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측면의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액정은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했고 그 문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영원히 봉인되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외투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 분만실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빛을 온몸으로 맞으며 그가 진심으로 아끼고 평생을 바쳐 지켜내야 할 진짜 가족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